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2020 인천 장애인 인권 영화제 사람 36.5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의 장혜영 감독님을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데, 일단 감독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진행을 맡게 된 영화배우 서호철입니다. 네. 저는 그 어른이 된다를 보고, 어른이 되면을 보고 너무 재밌게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 감독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까라고 한번 이제 녹색창에다 쳐봤는데, 그게 결과가 되게 깜짝 놀랍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외워갖고 이거는 한번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검색 결과가 장혜영은 대한민국의 영화 감독, 싱어송라이터, 작가, 유튜버, 인권운동가, 정치인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어른이 되면의 영화 감독 정혜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요즘 또 되게 바쁘게 이제 지내시는데, 잠은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 진짜 잘 시간이 없어서 네. 정말 쪽잠을 쪼개서 자고 있어요. 이동할 때 뭐 15분 막 이렇게 눈 붙이는 거 포함하면 하루에 뭐 4, 5시간쯤 자는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뭐 이동 시간에 주무시고 네. 계속. 야, 대단히. 오늘은 장혜영 감독님과 이제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제 진행될 건데, 관객분들이 어른이 되면을 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점들, 이랬던 어떤 제작 과정들 이런 거 이제 감독님한테 직접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 우선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장애인 인권 영화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부대 행사 중에 감독과의 대화로 들어가셔서, 그 감독과의 대화로 들어가셔서 맨 밑으로 내리시면은 감독과의 대화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채팅창이 뜨면은 새 대화 시작을 눌러서 그다음부터 이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이제 올라올 텐데, 일단 여러분들 또 이제 질문을 받기 전에 한번 저희가 또 준비한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른이 됨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팬이 되고, 또 장혜정 씨, 네, 예, 예정 씨한테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두 분이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좋아하는 노래. 예, 너무 인상 깊게 감상했는데, 그 영화를 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나 뭐 또 계기가 있으신가요, 혹시? 네. 영화를 이제 보시면 앞부분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냐고 하면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쵸. 사실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비장애인은 비장애인끼리 이런 사회가 더 익숙하다 보니까, 저는 운 좋게 동생이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알면서 배울 수 있었지만, 다른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대단한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이 살면 사라진다는 거를 좀 저하고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의 어떤 탈시설을 지원하면서 그 첫 6개월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해서 다른 분들이 좀 보실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다음 질문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촬영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신 거예요? 그쵸. 이제 촬영은 딱 6개월 정도를 했고, 이제 편집하는데 한 2~5달 정도를 썼고, 그래서 2017년 6월에 탈시설을 해서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인 거는 2018년 2월에 일이에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니까 감독님이 직접 편집도 다 하시고. 네, 맞아요. 정말 많은 작업을 해야 그거 봐, 했었죠. 여기 편집자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까 맞아요. 네. 제가 먹고 사느라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 작업들을. 노래도 작곡하시고 그랬었잖아요. 그거. 네, 예, 그러게요. 작사하시고. 정말 원래는 노래를 사서 썼어야 되는데 네. 돈이 없어서 만들었었어요. 아니죠. 이게 만들고 싶어도 없는 사람들이, 예, 거기다 돈까지 없으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또 그렇죠. 다행히 그 주인공들 중에서 한 명인 그 유인서 예. 씨가 뮤지션이기 때문에 음. 그분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노래를 직접 만들기도 그 했어요. 남동생분, 친동생분도 아니에요. 음악.
이거 친동생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 야, 네. 내 영화를 제대로 안 봤나? 아닙니다. 잘 봤는데 재밌게. 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전 친동생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사회에서 만난 이제 그런 이제 누나 동생 하는 사이기는 하지만 아, 남남입니다. 같이 음악 하시고 이러는 예, 저희 맞아요. 멤버로서 그렇죠, 그렇죠. 언니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되게 닮기도 닮은 것 같은. 네, 맞아요.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혜정 씨 너무 또 진짜 친 누나처럼 같이 이렇게 너무 재밌게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네, 엄청 친화력이 있는 친구죠.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참 좋았죠. 그래 여기 질문 중에 이제 혜정 씨랑 되게 오랜 시간 떨어져 계셨는데 같이 살아보고자 이렇게 난 혜정이를 내 동생으로서 이제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쵸. 사실 제가 13살 때쯤 혜정이 집 근처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내졌고 탈시설을 한 게 혜정이 30살, 제가 31살 때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의 대부분 동안 사실 저는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막연하게만 했지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뭐 그게 가능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약간 가슴 아픈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 제가 20대 후반 정도였을 때 이제 혜정이 있었던 시설에서 또 인권 침해 문제가 그 자체 그 네,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내부 고발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불거졌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들처럼 지역사회에 나와서 똑같이 평등하게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탈시설 운동을 하는 활동가분들을 몇 분 만나게 됐고 그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게 시설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내가 그렇듯 나랑 내 동생이 똑같은 인간이라면 우리는 다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민 끝에 열심히 이제 제도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또 이제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버티려면. 그렇죠. 아직 우리 사회가 탈시설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쓰는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예. 의식주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준비를 갖춰서 이렇게 동생을 모시고 나오게 됐죠. 모시나.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거기 그렇게 집에서 저 지인의 이제 누나도 이제 같은 적이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봐왔었거든요. 근데 네. 학교처럼 이렇게 집에 왔다가 통학이라고 그래요. 출퇴근이 아니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혜정 씨는 한 게 아니라 그냥 주로 거기 더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되게 흔치 않은 그러니까 복지관을 서비스를 왔다 갔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제 동생이 있었던 시설은 이제 거주 시설인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이제 종종 뭐 외출을 하거나 이럴 때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약간 예외적인 것들이고 뭐 방학 때 온다든가 크리스마스 때, 뭐 추석 때 이럴 때 집에 오는 기숙사 학교 같은 식으로. 이외에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지내는 시스템이었죠. 그랬구나. 여기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네. 그루아상님께서 지금은 혜정 씨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웃음.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제가 이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영화가 벌써 2018년 겨울에 만들어진 2년 거니까요. 됐더라고요. 이제 햇수로 탈시설을 한 지는 꼬박 3년이 넘어간 셈인데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부터 이제 창작자로서의 변화를 촉구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정치를 통해서 실제로 제가 변화시키고 싶었던 어떤 제도적인 변화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사실 제가 훨씬 바빠졌죠. 그래서 그 전처럼 영화 속에서처럼 거의 대부분의 일상을 동생하고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됐는데 대신에 그 시간들을 이제 영화에 나온 친구들도 여전히 있고 거기엔 나오지 않지만 새롭게 혜정과 친구가 된 친구들이 또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보다 못해서 저희가 구하지 못하는 걸 보다 못해서 자기들이 딴 거예요. 아, 그분들이 지인분들이. 네, 제 친구들이 아. 그래서 지원서 자격을 따서 이제 해정을 지금 제가 없는 시간에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죠. 물론 아. 시간은 역부족이지만 어쨌든 남는 시간은 이제 사적인 지출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채워주고 있고 제가 이렇게 바쁘다고 하면 다들 걱정하시는 게 동생이 서운해하지 않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천만의 말씀 이거요. 제가 오히려 더 서운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그쵸. 게 예. 동생은 잔소리로부터 해방됐다. 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즐겁게 네, 잘 지내고 있다.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네, 맞아요. 예. 언니처럼 잔소리가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네요. 더 그렇죠.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더 좋게 되고. 네, 맞아요. 예. 더 독립심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아쉬운 거는 저인 것으로. 여기 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지 마시고 질문들 네, 올려주시면은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또 준비한 질문에는 혜정 씨랑 이렇게 같이 살면서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좋았다. 내가 선택을 정말 잘했다. 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네. 살면서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런데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제 날이 저희가 처음으로 같이 산 그 다음 날 아침이었거든요. 딱 같이 살기로 하고 다음 날. 네, 그 예. 다음 날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저는 계속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서울에서 원룸을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제 동생은 시설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방을 인생에서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와서 저하고 같이 살 때는 자기가 닫을 수 있는 방문이 있는 자기 방을 주고 싶다고 생각해서 엄청 무리해서 이제 투룸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동생 방을 주고 하나는 제 방으로 해서 각자의 방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매일 아침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어제는 동생이 무사히 지냈을까? 어딘가 다치거나 또 누군가한테 해코지를 당하거나 혹시라도 밤에 혼자서 시설 밖으로 빠져나가서 행방불명이 되거나 그런 일들 없이 정말 그 하루를 잘 넘겼을까? 이 걱정이 마음속에 늘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옆방에서 내 동생이 평화롭게 자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런 행복이 정말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불안했던 감정이 그날 그 그쵸. 다음 그걸로 해소가 쫙 되면서 맞아요. 예. 우리는 이제 같은 일상을 공유하는구나. 매일 시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걸 떠나서 이제 우리 진짜 같이 사는 거구나. 그 느낌이 딱 들어서 진짜로 그 약간 조용하고 평온한 행복감? 이것은 진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의 선택은 최고였어 이런. 그렇죠. 예. 잘했어, 장님. 예, 우리 김보람 씨 영화 잘 봤습니다. 혜정 씨도 영화를 같이 봤는지 궁금하네요.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상에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혜정 씨가 자기가 주인공인지 알고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잘 알죠. 그럼요. 완전 진짜 관심 받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찍으면서도 주인공인 줄 알고 연기를 많이 하셨겠네요 또. 완전 약간 그런 스타 기질이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사실 오늘 사회를 봐주시는 배우님께서도 네. 또 이제 배우로서 작업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출연하기 위해서 동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혜정은 지적 장애가 있고 자폐성 장애가 있으니까 그런 이렇게 평소에 하는 것처럼 계약서에 사인받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동의를 얻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어떤 부분을 각오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미디어 작업에 같이 출연하는 거를 동생이 좋아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영화를 찍은 게 아니라 탈시설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채널을 열어가지고 이제 동생이 같이 나오는 영상들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모두한테 공개하지 않고 친구들한테만
같이 보여주는 영상들로 만들어서 그 반응을 봤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의 모습을 보고. 네, 그렇죠. 나르시스트인 거죠. 자기 얼굴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던 거를 촬영해서 같이 보고 깔깔거리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이거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혜정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어른이 되면이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다른 영화를 보러 갈 때는 중간에 막 나가고 재미없어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면을 같이 보러 갈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런 자리에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같이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봐요. 눈을 안 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거 알고 있고 이 영화를 좋아한다. 사실은 여기가 비대면이 아니었고 좀 넓은 공간이 그랬으면 저는 사실 같이 왔었으면 참 맞아요. 좋았을 텐데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네. 하지만 이 공간이 또 이제 잠시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봉준호 감독님도 여기서는 아마 관객과의 대화를 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 정혜원 감독님의 독특한 이력 때문에 여기 뒤에 태극기도 있지만 저희는 지금 국회의사당, 국회의원실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장혜원 감독님 아니었으면은 여기서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감독님 인기 너무 많다. 장혜원 감독님은 혜정 씨를 돌보면서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저는 귀엽다. 장혜정은 귀엽다. 귀엽다.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힘들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동생이 너무 익살 맞은 데가 있어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뚱한 소리도 진짜 잘하고 거짓말도 정말 잘하고 근데 다 들키는 거짓말. 그쵸. 이런 거 너무 잘하고 게다가 솔직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게 귀엽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여우면서 능글맞아. 알 거 다 알아. 알면서 자기가 싫은 거 이렇게 딱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끔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우면서 너무 그게 재밌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는데 너무 인간의 본성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또래라서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주로 부모님들이 그런 이제 발달장애 당사자의 돌봄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어떤 염려와 걱정과 이런 감정들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같이 늙어갈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할머니가 될 수 그것도 혜정 씨 때문에 그런 이제 노래가 나오게 된 거죠? 맞아요. 자, 우리 여기서 혜정 씨 현재 꿈은 무엇일까요? 혜정의 현재 꿈은 혜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영화 배우 이미 됐으니까. 됐으니까 그렇죠. 입봉했으니까. 네, 맞아요. 예. 이미 됐으니까. 혜정 현재 꿈은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었을 때는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었어요. 본인의 카페를. 네, 맞아요.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거는 아마도 영화에서도 잘 나타나다시피 커피를 실컷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언니 잠시 떠나 있으면 커피 너 맘대로 먹어. 네, 맞아요. 아주 지금 살판이 났죠. 네. 세상의 모든 곳에 맥심 모카골드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반짝반짝 빛이 나나 봐요. 어쨌든 혜정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또 모르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 음악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음악이 있는 좋은 음악 틀고 이런 카페 하시면은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 자기가 하면서도 커피도 마시지. 네, 맞아요. 음악도 맨날 좋은 거 듣지 이러고 이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잠시만요. 되게 의미 있는 질문 같은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는 성인 발달 장애인들과 영화라는 매개체를 활용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사를 외운다거나 영화를 만드는 작업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다큐 형태이긴 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이건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맞아요.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찍으면서 약간 놀이 개념처럼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렇죠.
이분도 아마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나쁘지 않으실 것 같네요. 그렇죠. 게다가 근데 사실 그 다큐멘터리는 연출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픽션이다 보니까 대사를 외울 수 있을까? 만약에 리테이크를 가면 NG가 나가지고 다시 가야 된다면 그거를 같이 잘 이 발달장애를 가진 당사자분들이 짜증내지 않고 해주실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은 되게 많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라이브를 시작하기 좀 전에 이제 사회자님하고 약간 수다를 떨면서 이제 여기 있지 않았으면 다른 작품은 어떻게 안 할 거냐 물어보셨을 때 사실 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혜정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지만 이 다음에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뭐 대사를 뭐 잘 칠 수 있을까? 리테이크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 문제는 예를 들면 상황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이 가상의 시나리오 공간 안에서 장혜정이 뭘 하든지 그게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세계관이라면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전 영화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식의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도 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또 딱 올라오셨네. 커피 광고 가나요? 이제는 광고 모델로. 그러니까요. 맥심 언제 연락 주시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맥심 한번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그리고 저희 감독님께서 네. 상업 영화는 준비를 안 하고 계시냐는 이제 또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네. 지금은 제가 입법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업 영화에 전 관심 있습니다. 네, 미래는 열려 있는 거니까요. 저 약속했어요. 네, 조연으로 나와주시기로.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한 질문 중에는 그게 좋은 선택이었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게 가족끼리도 아무리 이제 저기에도 싸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맞아요. 뭐 저희 누나랑 싸우고 뭐 막 싸우다 너랑 안 살아 그러고 나와 살고 막 이랬는데 살면서 혜정 씨하고 가장 심하게 싸웠다거나 조금 이런 점은 불편했었다 살 때 뭐 이런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최근의 일인데요. 네. 사실 지금도 아직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혜정이 소중한 물건을 가끔 창밖으로 집어 던질 때가 있어요. 화나서. 아니요. 그게 되게 묘한 부분인데 네. 저한테 잘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물건도 정해져 있어요. 혜정은 뭔가 작은 천으로 만든 가방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를 내저 종일 만지고 있다가 어느 날 실증이 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어느 날 와가지고 언니 그 파란 가방 버렸어 딱 얘기를 해요. 어디다 버렸어? 왜 버렸어? 그러면은 저를 데리고 방에 창문을 딱 열고 밖에를 보여줍니다. 남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혜정아 저 가방이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면은 언니한테 화가 난 거야? 물어보면은 대략 이런 거예요. 이제 나는 가방이 없으니 새 가방을 사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혜정의 마음은 늘 여러 가지 추측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이제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저의 가설은 뭔가 새 물건을 갖고 싶은데 다른 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왠지 얻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앞에 것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새 가방을 갖다 바치면 이제 또 예뻐해 주다가 또 다시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이제 이런 종류의 일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가방 때문에. 네, 창밖에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거를 들킨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 분들 이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죄송하다고 같이 인사하고 그런 시기인데 역시 같이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 상식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존재할 때 그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우리가 습관을 좀 바꿔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은 사실 계속 있죠.
앞으로도 가져가야 될 숙제 같은. 맞아요. 예. 최근에는 집 앞에 길 건너 편의점에서 자꾸 돈을 안 내고 커피를 가져와가지고 그 문제로 또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또 풀어봐야죠. 뭐 풀어가면 맞아요. 되죠. 편의점 혜정 씨는, 주인님은 예. 맨날 전화 오세요. 오늘도 다녀가셨습니다. 오늘 단골 이렇게. 손님께서 왔다 맞아요. 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혜정아 도둑질은 하면 안 돼. 도둑은 나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죠. 감독님도 집에다 좀 더 많이 이렇게 사다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 안에 다 사라질 거라서.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끝이 없습니다. 확실한 사람입니다. 맥심 보셨죠? 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예. 자, 우리 혜정 씨가 애정하는 노래가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참 잘 부르던데 어떻게 배운 걸까요? 어떻게 그 노래를 알게 돼? 저도 궁금한데요. 예. 아마 그 시설에 있었을 때, 그 안에서 하는 활동이라는 게 사실 TV 보는 거밖에 그쵸.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생활을 미루어 봤을 음. 때. 그래서 그 TV에서 나오는 노래가 약간 그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노래를 혜정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또래가 듣는 노래보다 약간 그 윗세대 노래, 트로트 이런 거를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네, 거기 그쵸. 계시다 종사를 보니까. 하셨었으니까 그 시설에는. 그래서 반갑습니다랄지 다른 트로트 노래들이랄지 그런 것들을 익숙해 하는 것 같은데, 또 한국인의 내재된 흥도 있는 것 그렇죠. 같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끼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 우리가 또 준비한 질문에는 여기 한번 요거를 해볼까요? 출연진들하고 혜정 씨하고도 너무 잘 지내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예. 어떻게 그분들을 원래 알고 지내고 혜정 씨도 원래 그분들을 계속 다 알고 지내셨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혜정이 탈시설을 하면서 만나기 시작한 친구들이죠. 감독님 원래 아시는 이제 지인들이었고, 그죠? 네, 저는 예. 저의 지인들, 후배들. 같이 살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 장면에 처음 나올 때 그 이사 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즈음부터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그쵸, 친해지게 그쵸.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은 어떻게 지금도 잘 지내시고? 네, 그렇죠.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영화 중간에 잠깐 나오는 대목이지만, 이제 시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 무엇을 상실하는가를 봤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관계를 만들 기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을 인생을 살았는데 남아있는 관계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밖에 없는 상태로 사회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제 인생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저를 지탱해 줬었던 이제 그건 친구들이고 사회에서 또 만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족 이외의 관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선언을 했죠. 나는 이제 사실 동생은 장애인이고 걔는 시설에 사는데 걔를 데리고 나와서 살아가는 프로젝트를 할 건데, 니들이 내 친구라면 내 동생의 친구가 돼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장혜정이 사회로 잘 돌아오는 것을 돕는 게 결국은 우리가 다 좋은 사회를 살아가는 길로 이어질 테니까, 이렇게 요청을 좀 했어요. 다들 이제 착해가지고라기보다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승낙을 해준 친구들하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자 친구가 돼야지라고 한다고 친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마음이 움직여야지 이제 관계가 이제 진심이 피가 있어야지. 통하는 예.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혜정이는 너한테 어떤 존재야?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대답은 내 친구야가 아니었어요. 누나 동생이죠. 선배 동생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혜정 언니는 내 친구지. 나의 가족이자.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혜정 씨도 이제 그 시설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감독님하고 같이 살게 됐을 때,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족 위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나라고 할 정도로 이제 있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너무 순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바로 이렇게 급 친해지면서 다 적응을 하셨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점점 친해졌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마음을 여는 데는 역시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사실 사람들을 한 번에 더 많이 만나는 거는 시설에서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에 막 회사 단위로 학교 단위로 자원봉사하러 오잖아요. 봉사단체들이. 네, 그러면은 막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 입에 숟가락으로 밥 떠먹여주고 이제 이런 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소규모의 애착을 형성하는 어떤 관계와 어떤 그런 저녁 식사 자리들 이런 거를 조금씩 쌓아가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술도 하나씩 하고. 술도 드세요? 그럼요. 커피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먹었는데 저랑 살면서 약간 변했어요. 뭐 주사 이런 건 없으시고? 주사가 있죠. 뭐예요 또? 노래를 끝없이 부릅니다. 너무 귀엽죠. 노래방 자주 가세요? 노래방을 자주 가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어졌죠. 그전에는 혜정 씨 노래방 자주 가시고? 네, 같이? 네. 영화에도 보면은 노래만 나오면 그냥 춤추시고 너무 좋아하시니까는. 맞아요, 진짜. 그래서 혜정 씨가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라고 물어보는 대사가 있었는데 혜정 씨가 스스로를 아직 어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여기 질문 중에 이렇게 이제 한 분이 하셨는데 아니면은 주변에서 혜정 씨를 어른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일까요? 그쵸. 제가 영화 제목으로도 이제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 의미를 다시 설명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혜정이 그렇게 뭔가 할 수 없을 때,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을 때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 라고 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거는 시설에서 뭔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어른이 되면 하세요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실은 하게 됐던 것이죠. 제가 시설을 찾아가서 동생을 만나러 갔을 때도 뭔가 안 된다고 할 때 이제 그런 말들, 어른이 되면 해라 라는 얘기들을 했던 건데 그 말은 사실 어른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때는 대단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지만 또 사실은 뭐 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인의 대접을 하는데 근데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나 그런 어른이 아닌 존재로 치부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동생의 상황 그 자체를 혜정이 어떤 깊은 의미를 두고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는 어른 대접을 안 해주면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동생을 이제 시설에서 데리고 나올 때 목표는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어느샌가 혜정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죠. 이제는? 네, 이제는 자기가 어른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겠죠. 되게 예. 지금은 이제 자기 어른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럼 어른으로서 행동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이제 하는 거네요. 지금은 또 다른 삶이 이제 조금씩 변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이제 뭐 어른이다 아니다에 얽매인다기보다 그런 자기 욕망을 표현해도 좋다고 하는 거를 이제 이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 전에는 왜라는 말이 혜정한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제 장애인 시설의 어떤 그런 인권 조사 같은 걸 나갈 때 사전 교육을 받거든요. 그럼 거기서 제가 배웠던 내용 중에 인상적인 내용이 뭐냐면 왜냐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 안에서 왜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경우가 추궁당할 때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 왜? 라고 사용되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의 느낌은 뭔데? 왜? 진짜로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왜보다는 추궁의 왜가 많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맞은 적 있나요? 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 있나요? 라고 왜 그랬나요? 라고 물어보면 혼나는 것 같기 때문에 뭔가 말하고 싶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먼저 지레지 네네네 또 추궁받는다 왜라고 하는 말은 추궁의 말이니까 라고 이해해 버리시니까 그런 말은 지양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꼭 같은 이유는 아닐지 몰라도 혜정도 사실 왜라는 단어에는 전혀 절대 대답하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아이는 아니죠. 저한테는 동생이니까 아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또 성인이요. 그렇죠. 혜정은 그런데 근데 이제는 뭐 왜를 달고 살죠. 왜 안 돼? 왜 안 돼? 라고 맨날 저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정말 일상 사회 생활로 그냥 돌아와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독님 영화를 보고 나서 탈시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있겠죠. 네.
사회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분 이제 여쭤보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일단 저는 가정에서 탈시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탈시설을 지원해주는 어떤 국가가 됐든 아니면 시민단체가 됐든 그 알맞는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절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시설로 보내게 되는 이유가 가정 안에서 돌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로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어떤 사회 속에서 충분한 지원 체계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담당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그런 지역사회의 시민단체가 됐든 이제 정확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으로는 사실 이제 제도적인 지원들이 제대로 뒷받침이 돼야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로 온 이유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고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이제 그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영화에 보면은 이제 감독님께서 그 지원사들을 많이 못 구하시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물론 한 이제 2년이 됐지만 그럼 지금은 이제 구하셨나요? 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통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구해지지가 않아서 보다 못한 저의 친구들이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이 질문은 아까 감독님하고 우리 방송 전에 이렇게 수다를 떨 때 데자뷰처럼 온 건지 방송할 때 한 건지 제가 순간 헷갈려가지고. 네. 근데 그렇다면 우리 활동 지원 제도에 대해서 감독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활동지원제도가 우리 사회가 탈시설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사회가 아니라 그 본인이 그리고 그 가족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심하게 존재해 왔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사회의 자원으로 고용하는 사람을 돌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이 이 활동지원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활동지원사의 그 인력 풀 자체도 훨씬 더 확장돼야 되고 그 서비스의 질도 좋아져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 활동지원사라고 하는 그 직업의 어떤 처우 자체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되고 이거는 필연적으로 국가 예산에 어떤 수반돼야 되는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제가 챙겨 나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짧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께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2020 인천 장애인 인권 영화제에 대해서 어떤 한 말씀만 좀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느끼게 된 점은 영화 그 자체가 세상을 바꾸지는 않지만 영화를 만들고 또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리게 되는 이런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 만들어주시느라 노고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다음에 또 우리 감독님께서 2편? 어른이 되면 또 상업 영화 이런 영화들을 많이 이제 또 만드시고 하면은 코로나가 빨리 극복이 되고 그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에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 어른이 되면의 장혜영 감독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